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고상만의 수사반장. 전원투표를 1987년에 처음 했었죠. 예, 그때 대통령 선거가 제 첫 투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선거 감시인단으로 철원까지 가기도 했었고 뭐 그랬었죠. 92년 대통령 선거 때는 그런 공정선거 감시인단 이런 역할로 지금의 일산 그쯤 갔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 고반장님은 생애 첫 투표가 언제였습니까? 제 첫 투표 글쎄요, 언제였을까요? 기억이 잘 안 나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 89년도에 대학을 들어갔고 네. 예, 제가 생애 첫 투표를 못 했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예. 감옥에 있느라고. 예. 예. 그때 투표권이 없었어요. 제가. 투표권이. 예, 맞아. 제가 생애 첫 투표권이 예. 91년도에 지방선거. 네. 예, 그때. 그게 첫 지방선거 아니었나요? 그쵸. 네. 그때가 이제 강경대 열사 치사 사건 나고. 네. 그리고 나서 노태우 정권이 국면 전환용으로 전격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제가 첫 투표권을 그때 행사해야 되는데. 네. 저한테 투표 용지가 투표하라고 안내문이 안 와서. 네. 제가 동사무소를 찾아갔었어요. 예, 그랬더니. 예. 하는 말이, 이상하네, 이게 없네요, 어쩌고 하더니 알고 보니까 제가 당시 공안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네.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돼 있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투표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가서 부정선거다 해서 막 엄청 항의하다가, 네. 집행유예 이거라고 해서, 네. 좀 창피하게. 그렇군요. 아이고, 참. 그러게요. 그러나 우리가 선거를 마음 놓고라기보다는 성인이 모든 국민들이 성리된 자들이 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완비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 안 된 거였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선거란 무엇인가, 투표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짚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동안 네. 조사해 오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시간을 오늘 갖죠. 우리가 세계사나 국사를 통해서 배울 때 선거 한다면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신라시대의 화백회의, 귀족 자제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하는 거지만 그 전원일치제, 토론을 통해서 전원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그런 화백제도. 또 하나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노예가 아닌 평민들로만, 자유인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직접 민주주의. 심지어는 또 도편 추방제라고 해서 조개 껍질인가요? 이런 데다가 독재를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들을 적어갖고 그중에 가장 많은 득표수를 자랑하는 그런 분을 잠시 추방을 하는, 오히려 나라 바깥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아직도 그런 직접 민주주의에 일단은 스위스 연방에서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고반장님 오늘 조사해 오신 투표에 대한 이모저모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내일이 이제 또 투표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 이후에 네. 대한민국은 눈물 속에 이제 살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 네. 너무도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고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과 또 그 안에 배 안에 있었던 이런
승객들이 무사히 정부가 구조해 줄 것을 이제 기대했죠. 네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이제 발생했던 이 사고가 네. 세월호 안에 갇힌 사람들을 보면서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하는 사건이 됐고, 네. 그러한 그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로 인해서 마침내 참사로 이어지는 네. 이 비극이 됐습니다. 네네. 그런 가운데 이제 맞이하게 된 지방선거인데요. 네. 이런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또 투표로서 이 무능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를 응징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반면 누군가는 양비론이죠. 네. 예, 예.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다. 예, 나는 투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되려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무슨 확신처럼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면서 네. 투표하지 않을 권리, 뭐 기권할 권리,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 어떤 의미에서요? 투표의 역사 또 이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네. 이 역사를 제대로 안다면 저는 이런 얘기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흥미롭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투표에 있어서 도대체 이 투표 제도는 언제 처음 만들어졌었고, 네. 또 여성의 투표권, 네네. 또 남성에게 투표권은 언제 처음 부여되기 시작했고, 그 기준은 뭐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투표와 관련한 의문사 사건이 한 2건 정도가 있어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네네. 제가 이제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2000년도와 2004년도까지 근무를 했는데 당시에 제가 직접 저희 과에서 다뤘던 2건의 사건에 대해서 네.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네네. 예, 투표에 대한 제 의견을 정리하는 식으로 이제 오늘 진행을 좀 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먼저 병영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투표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아, 2,500년 전에 예,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에서 이제 투표 제도가 사실상 이루어졌습니다. 2500년이면은 기원전 그렇죠. 400 몇 년, 그렇죠. 500 몇 년 예, 이럴 예, 때군요. 예, 예. 아이고. 그때 당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이른바 귀족회의에서 네. 아르곤이라고 하는 임기 1년에 네. 집정관을 뽑아서 통치를 맡겼는데 네. 이게 이제 인류 역사상 최초의 투표로 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투표권은 귀족에게만 한정돼 있었어요. 아, 역시. 예, 일반 시민에게 누구에게나 지금처럼 네. 투표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투표였다고 이제 말할 수는 없죠. 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투표는 4대 원칙이 있죠. 네. 혹시 병영님 기억하십니까? 그게 이제 보통 선거. 예. 예. 하나. 보통 선거. 예. 그리고 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네. 어느 연령 이후에는 남녀 구별하지 말고 그렇죠. 평등 선거. 평등 선거. 누구에게나 네. 재산이나 성별이나 학력이나 직업이나 모든 상관없이 1인에게 1표를 행사한다. 평등 선거. 그리고 비밀 선거. 비밀 선거. 본인 외에는 누구도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네네. 알려주지도 않고 물어봐서도 안 된다. 그런 기억이 예. 안 나네요. 예. 비밀 선거. 그리고 뭐 다 아신 거예요. 직접. 직접 선거. 그렇죠. 그 기본이잖아요. 네, 내 대신 기본이에요. 누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선거, 19세 음. 이상이면 누구나, 평등 선거, 그 사람의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직접 선거,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 비밀 선거, 당사자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비밀로 한다. 이거잖아요. 네. 이 원칙에서 어긋난 것이라면 이건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투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2500년 전에 있었던 그리스 선거 당시 그것은 귀족에게만 한정돼 있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재밌는 거는 이제 여성 투표권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좀 예전에 많이 차별했는데 특히 여성의 투표권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서 그렇죠. 예, 제가 이제 2000년도가 될 때 19세기에 있었던 그 중요한 인권 역사 중에서 네네. 뭐가 이제 가장 큰 기록이냐 뭐 이런 걸로 글을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19세기에 있었던
그 10대 인권 사건 뭐 이렇게 가지고 뭘 원고를 썼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성의 투표권인데요. 여성의 투표권이 처음에 언제 만들어졌느냐? 네. 예. 1893년도에 처음 여성에게 투표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됐던 뭐 그렇죠. 신라 화백제도가 됐던 로마가 됐던 맞습니다. 예, 그것이 노예가 됐던 자유인이 됐던 귀족이 됐던 남자에 해당되는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성인 그 남자만. 전에까지는 여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어요. 1893년도에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 예, 뉴질랜드에서 여성에게 투표 참정권을 최초로 보장했는데 참고로 민주주의 대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영국은 1918년도에 그리고 미국은 그보다 2년이 늦은 1920년도가 돼서야 여성에게 처음으로 투표권을 줬습니다. 이럴 때는 오마이갓 한번 외쳐줘야 돼요. 굉장히 늦었죠.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전 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이 이루어지게 된 데는 케이트 세퍼트라고 하는 여성 운동가의 역할 덕분이었습니다. 케이트 세퍼트. 예. 그는 이제 이 여성의 참정권 확보를 위해서 무려 4번이나 당시 뉴질랜드 의회에 탄원서를 내요.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 그런데 이 4번의 투표권이 전부 다 무산돼요. 보수적인 당시의 뉴질랜드 상원 정치인들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1878년과 79년 연달아서 뉴질랜드에서 이러한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주자는 법안이 나왔었는데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여성 모두에게 주자는 법안은 아니었고요. 여성 중에서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고 또 재산세를 내고 있는 여성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이른바 그 사회에서 이것도 귀족인 거죠. 귀족인 거죠. 예. 아주 특별한 여성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주자고 했는데 역시 이조차도 다 기각이 됐는데 이렇게 기각이 되니까 당시에 나선 사람이 바로 케이트 세퍼트라고 하는 그 여성이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왜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조직한 것이 뭐냐면 바로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백인 여성들 중심으로 탄원서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탄원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1891년도에 처음으로 9,000명의 서명을 받아요. 9,000명의 서명을 받는데 당시에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는 여성의 총 인원수가 얼마였냐면 약 12만 명이었어요. 성인 여성? 예, 성인 여성이 12만 명 정도였는데 그중에 9,000명의 서명을 받았고 많네요. 예, 엄청난 거죠. 당시에 무슨 전화기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온라인 서명이 있습니까? 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당시 정부가 굉장히 정치가 굉장히 보수적인데 이런 상황에서 9,000명을 받았는데 안 됐죠. 그래서 다음해인 1892년도에 다시 이번에는 아주 더 많이 받자 해서 한 2만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2만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냈는데 이렇게 내니까 뉴질랜드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원에서 이게 통과가 돼요. 2만 명이나 받아오니까.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딱 거기까지. 하원만 통과하고 상원을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 상원도 영국처럼 좀 돈 많은 사람들로 좀 위주로 이루어졌었나 보죠? 예, 그렇죠. 돈 많은 남자들 위주로. 예, 보수적인 남성 의원들로만. 아니, 투표권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피선거권도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성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그리스처럼 좀 행세께나 할 수 있는 남자들로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모두가 다 남성 국회의원으로만 남성 의원으로만 돼 있었고 아까 말씀 것처럼 여성에게 투표 참정권이 생긴 건 1893년도였고 여성이 선거 후보자로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진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인 1919년도 예야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뉴질랜드가 1919년도에 후보로 나갈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여성 의원이 당선된 때 뉴질랜드에서 당선된 것은 1933년도. 참 지난하네요. 예, 지금은 그렇죠. 총리가 여성이죠. 그렇죠. 네네. 그런 이제 뉴질랜드에서
근데 이게 또 대단한 거죠. 그래도 전 세계에서 뉴질랜드가 최초로 네. 여성권을 줬는데 결국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에 이제 최종 실패한 세포트는 그래도 이걸 좌절하지 않고 다시 더 노력을 한 것이 뭐냐면 이번에는 이 운동을 더 확산시켜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명 이상으로부터 또 서명을 받은 거예요. 삼전사기. 예. 그렇게 해서 마침내 1893년도에 네. 전화도 없고 이동수단도 마땅치 않았던 그때 3만 명 이상의 여성의 서명을 받아서 갖고 오니까 네. 이러한 집요한 노력 끝에 마침내 뉴질랜드에서 여성의 투표 참정권이 허용됐는데 그 날이 바로 1893년 9월 8일이었습니다. 1893년 9월 8일. 예, 1893년 9월 8일. 이 날이 바로 이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여성이 투표권을 갖게 된 건데요. 이날 그 표결 결과는 어땠느냐?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어떻게요? 예. 총 38명의 의원이 있었는데요. 38명이 투표해서 20대 18. 단 한 사람만 마음을 바꿔먹었어도 19대 19.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이러니까 이 투표의 중요성이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한 표만 반대표로 갔으면 19대 19. 안 된 거예요. 네. 이런 정말 엄청난 누군가의 케인트 세포트라고 하는 여성의 엄청난 노력 끝에 마침내 여성의 투표권이 만들어졌고, 네. 이 이후에 이제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로 이제 전파돼서, 네. 이후에 영국, 미국, 그렇게 이제 전파가 돼서,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이제 모든 나라에서 됐는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도대체 여성에게는 왜 투표권을 주지 않으려고 했는가? 네. 예. 당시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면 안 된다라는 논리의 근거는 무엇이었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건 사실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이 투표권을 정말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고 또 네. 이렇게 주지 않은 자들에게 분노해야 될 이유인데요. 뉴질랜드가 당시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은 이유는요. 놀랍게도 어린이, 네. 정신병자, 네. 그리고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여성을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예, 이 범죄자나 어린이 정신병자와 같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투표권을 주면 안 되는데 이것은 이제 20세기 유럽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뭐냐? 여성은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라는 황당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투표권을 주면 안 된다라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아녀자가 어디서 지금 예? 예. 그런 거군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한 얘기가 뭐였냐? 실제로 당시에 의회에서 했던 얘기인데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잘생긴 남자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돼 있었는데 그렇게 약간 설득력이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자 역시 예쁘다는 이유로 여성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습니까? 나경원 예쁘다고 투표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맞습니다. 잘생기든 못생기든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똑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성에게 판단력 부족하다라고 하는데요. 저희 주변에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 교육감으로 나온 고 아무개 후보. 네. 예. 예능 프로에서 나왔다서 얼굴 알고 이름 알고 네. 뭐 이렇다는 이유로 예전에 오세훈 네. 그분도 좀 그랬었죠. 근데 하여간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실 다르지 않은데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있고 그렇다면 이제 남성은 또 어떤가? 네. 이것도 정말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여성에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투표권을 주지 않았지만 네. 남성이라고 해서 다 투표권을 또 준 게 아니었어요. 예. 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남성들이 누리고 있는 이 투표권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가치가 있고 특권인지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성이라고 해서 모두에게도 무조건 투표권을 주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뉴질랜드는 당시에 21살이 넘은 남성들에게 투표권을 줬는데 그중에서 자기 집이 있거나 직업이 확실한 남자가 아니면 네. 투표권을 안 줬어요. 그리고 원주민인 마오리족에게도 안 줬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백인 중심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케인트 세포트가 백인 여성들에게 네. 탄원서를 받았다 했죠.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도 자기 집이 있거나 직업이 확실한 남자가 아니면 투표권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따라서 당시 투표권은 이 사람이 나 오늘
투표하러 간다. 이건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너 좀 반격기 하나 끼는구나. 아, 그렇죠. 예. 이 사람이 그 사이에 엄청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니, 지금은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투표하러 가네. 다녀오십시오. 그렇죠. 예, 마님 어디 가십니까? 투표하러 가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투표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막 쥐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 우리나라에서 병영님.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투표 언제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지금 4대 원칙이 적용이 되는 예. 아까 얘기했던 그 투표는 1948년 그렇죠. 5월 10일 맞습니다. 형님. 50선거가 최초가 아닐까요? 역시, 예, 맞습니다, 형님. 당시에 이제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네. 예, 미국 서구식 민주주의가 도입돼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이게 직접 보통 비밀 그리고 평등 선거 제도에 따라서 모든 남녀 네. 21살 이상의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해 줬습니다. 이거 예. 이때 투표율은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기가 높았는데요. 네. 그 48년도 5월 10일 날 그때 당시에 뭐 먹고 살기도 굉장히 힘들고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뭐 이념 대립이니 뭐 굉장히 심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때 당시에 첫 투표를 실시했는데 무려 투표율이 95.5%. 와. 어마어마한 거죠. 뭐 거의 어마어마한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지금까지도 역대 어느 투표율도 이걸 뭐 기록하지 못하죠. 지금 뭐 거의 과반. 아니 부정선거 같은 것도 부정투표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때 당시에 부정투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네. 무소속이 엄청 당선됐어요. 그렇군요. 예. 그때 당시에 투표 결과를 보면요. 이승만이나 뭐 이쪽이 아니라요. 진짜로 첫 투표만큼은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맞다, 굉장히 맞다. 많이 당선됐죠. 무소속으로. 맞아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예. 아파르트헤이트가 끝나고 예. 처음으로 선거를 할 때, 네. 그러니까 즉 넬슨 만델레가 나중에 대통령으로 되는 그 선거 때 열기 예. 가 바로 그렇죠. 이랬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전 놀라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렵고 살기 힘들었고 우리가 지금 시대로 본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그때가 원시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살기 힘들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그때 그분들이 이렇게 투표 열기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대표를 이렇게 직접 선출하는데 놀라운 열기를 보여준 거나 네. 또는 1960년도 4.19 때 지금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고 전쟁 후에 정말 피폐했던 그때 부정선거만은 안 된다면서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서 싸워서 네. 마침내 이승만 그 부정 독재 정권을 물리친 거 저는 정말 감동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세요. 그렇구나. 다들 먹고 살만하고 사실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도 지금 다들 내일이 바빠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선거 관심도 없잖아요. 부정선거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네네. 분만 하지. 근데 그 시절에 그렇게 싸우고 한 걸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셨던 그러게 분들. 말입니다. 그만큼 식민지를 겪으면서 자신의 한 표, 그러니까 자신의 한 표라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인데 그렇죠. 자신의 목소리를 좀 내고 싶은 그런 열망, 내 손으로 우리나라에서 독립된 나라에서 내 손으로 우리의 지도자들을 내지는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고 싶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 열망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선거제도에서 이제 투표 연령을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투표 연령을 이제 형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투표 몇 살부터 하는지 19세잖아요. 만 19세. 네네. 예. 형님은 참 뵈면 뵐수록 놀라운 데가 많아요.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 상식이 없는 분들이 이제 많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사실은 저도 공부하면서 이제 알았는데 정확하게. 그건 뭐 그냥 제가 만 19세가 넘었으니까 당연히 나는 투표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투표 연령 변천사가 좀 있어요. 네. 1948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만 21세 이상의 남녀 국민들에게 모두 투표권을 줬는데 네. 그러다가 2년 후인 1950년도에 만 20세로 투표 연령을 한 살 낮춥니다. 네. 예. 한 살 낮추고 그렇게 하다가 55년 만에 5년 만에. 그 후 55년 만에 인 2005년에 만 19세로 이제 투표 연령을 낮추게 되죠.
더 낮춰야 된다는 얘기도 많고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착된 게 이제 지금의 투표권 행사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투표권을 최소한 만 18세로 낮춰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네. 오래전서부터 이제 야당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모순이 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이들이 대학을 진학하고도 법정 투표 연령이 만 19세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 다 술 마실 줄 알았는데 술 못 마시게 하는 거랑 똑같은 억울함이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나라는 그럼 어떤가 한번 봤더니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전 세계 187개국을 대상으로 네. 투표 연령을 조사해 보니까요. 그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허. 예, 여기에는 이제 세계 주요 선진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이제 이런 나라가 대부분이 이제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고 제일 나이가 어린 나라 투표권을 주는 네네. 나라는 어디인가? 모두 5개국이 있어요. 어허. 예. 만 16세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니카라과, 쿠바 등, 뭐 이런 5개국에 있고요. 만 16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17, 18이니까 고등학교 고1 뭐 이럴 때. 예, 그렇죠. 여기서 재밌는 건 북한입니다. 예. 북한은 몇 살부터 투표권을 줄까요? 잘 모르겠네요. 아니, 형, 대충 찍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 17세. 땡이 아니고 딩동댕입니다. 북한이, 17살부터 투표권을 줘요. 물론 이제 북한이 제대로 된 투표를 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니, 그래도 예. 고3 때잖아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북한이 이제 투표 제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 보통, 직접, 네네. 예, 평등, 뭐 이런 투표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한데, 여하간 이렇게 17살부터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서 인도네시아, 수단, 동티모르, 이렇게 4개국이 있는데, 여기서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예, 딱 한 나라. 네. 예, 만 19세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 만 19세? 아까 우리나라 말고 또 다른 나라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만 19세에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그러니까 전부 다 20세. 18세 이하라는 거죠. 전 세계가 다. 정말입니까? 예. 우리나라만 만 19세에 투표 참정권을 주고 있어요. 이게 그래요? 187개국 중에 우리나라만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얘기다. 자, 주민등록증 발급 우리나라 만 17세고요. 그렇죠. 운전면허증 18세, 공무원 임용 18살, 혼인 가능 남자 나이 18살, 여성 16세. 이렇게 돼 있는데 투표권만 만 19세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웃긴데 이유 간단하죠. 왜 그렇습니까?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하기 때문이에요. 야당은 계속해서 예전부터 현행 19세를 최소한 18세로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네. 근데 새누리당이 이거 반대하는 거죠. 투표율 낮을수록 유리하다. 잠깐.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를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당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투표 많이 할까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투표하지 않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만 18세로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끼리 얘기가 아니라 방송 나가는데 왜 우리끼리 그렇지. 얘기니까. 그러니까 만 30세 이상부터 선거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뭐 본인들 뜻대로 할 수 있으면 뭐 50세 이상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하여간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의 투표권이 19세로 묶여 있는 거는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18세로 내려가야 된다. 이거는 정당의 호불호나 이익의 관점으로 돼서는 안 되고요. 네. 정말 그 민주주의 대원칙에 부합하도록 네.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이죠. 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거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도에 3.15 부정선거. 네. 예. 당시 이승만 정권 하에서 자행된 이때 당시 이제 부통령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벌어진 부정선거였거든요. 네. 당시에 대통령 후보는 이승만 혼자였어요. 네. 예. 야당 후보였던 분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투표 없이 무투표로 이미 이승만은 당선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56년도에 당시 부통령 선거에서 졌던 이기붕. 네. 이 이기붕이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대규모의 부정선거를 한 거죠. 이 당시에 이기붕의 아들이었던 강석. 강석을 이강석을 그 양자로 줬죠. 양아들로 이승만에게 주었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왜 그렇게까지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시키려고 저들이 대규모로 부정선거를 했느냐. 네.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은 이기붕을 주축으로 한 지지 세력들은요. 네. 이승만이 언제 사망할지 모른다라고 그렇죠. 생각한 거예요. 네. 만약에 그렇게 사망하게 되면 그럼 부통령이 대통령직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그렇죠. 승계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당시에 야당의 부통령이 승계하는 건 막아야 된다. 네네. 그래서 자기네 이기붕을 이제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말 뭐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부정선거를 해갖고 투표자보다 그 투표용지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그걸 좀 깎고 네. 또 나중에 가서 이기붕의 당선을 뭐 90%에서 너무 많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깎아갖고 다시 투표율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이런 네.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오늘 제가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얘기가 더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1971년도 당시에 있었던 연이어 발생한 네. 투표 과정에서의 의문사 사건입니다. 1971년도 이때 4월과 5월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그 김대중 맞습니다. 납치 사건을 야기시킨 그런 그렇죠. 1973년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도쿄에서 이제 납치가 됐었습니다만.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김대중을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 71년도에 이제 김대중과 박정희 두 사람이 이제 40대 기수론을 내건 김대중이 당시 그 김대중 후보가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돼서 이제 나와갖고 맞대결을 했죠. 그렇습니다. 당내에서 이철승 또 김영삼을 누르고 맞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된 김대중 장충단 공원에서의 그 전설적인 유세. 와, 그 100만 명이 모여서 그때 정말 큰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제 차후에 8월 달에 저희가 장준하 선생님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때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여하간 이때 71년도 4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바로 한 달 후인 5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4월과 5월에 격동의 진짜 대한민국이었던 거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연달아 있으니까 바로 이때인 71년 4월 27일 날 이날이 바로 이제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었어요. 네. 이 투표일 날 의문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당시 신민당 야당이었던 신민당의 충남 금산지구당 위원장을 하던 양상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진행되던 때 갑자기 사라져요. 지구당 위원장이. 야당 지구당 위원장이었던 양상석 씨가 갑자기 사라져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가 있던 날 야당 지구당 위원장이 왜 사라졌냐 해갖고 의혹과 의구심을 품고 찾았는데 그로부터 3일 후인 30일 날 27일 날 집을 나간 후 3일이 지난 30일 날 저녁 5시경에 바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동네의 뒷산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아, 저런. 변사체로 발견이 됐는데 이때 이제 사망한 이 양상석 씨의 그가 뭐냐면 벼랑 위에서 이게 투신해서 숨진 걸로 이제 보이는데 그 숨진 그 양상석 씨의 배에 세 줄의 그 면도날로 배를 그은 자해 흔적과 함께 투신해서 이제 그 부상을 입어갖고 이제 다쳐서 숨졌는데 그런데 이제 유족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아무 일도 없었던 지구당 위원장이었던 양상석 씨가 투표가 진행되고 당시에 이 투표가 말입니다. 나중에 투표 결과도 나오는 게 90만 표 차이였어요.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와 박정희 대통령 후보의 표 차이가 불과 90만 표 차이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박빙의 승부였고 이게
90만 표. 지금 생각해보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때 대대적인 부정선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부정선거 아니었으면 이겼는데 네. 여하간 그때 분위기로는 그 김대중 후보가 이기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네, 네. 이런 축제장 같은 때에 이제 신민당 지구당 위원장 하는 분이 네. 더군다나 다음 달에 그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출마하기 네. 위해서 입후보까지 한 분이 뜬금없이 왜 자살을 하겠느냐. 네. 그래서 유족들은 이제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런데 이분의 그 옷에서 이상한 그 쪽지 하나가 발견돼요. 뭐라고 나오냐면 죽음으로써 나의 우를 청산한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네. 그 우가 이제 한자로 어리석을 우자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죽음으로써 나의 우를 청산한다라는 걸 써놓고 이제 숨졌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경찰은 당시에 지구당 내 이제 갈등이 있었고 중앙당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교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에 뭐 좌절감을 느껴갖고 자살한 것이다라고 네. 하는데 유족들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추락을 해서 숨졌다고 하는데 별다른 외상이 없고 네. 특히나 가장 의문스러웠던 게 뭐냐면 면도날로 자신의 배를 3번 그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이후에 2000년도가 돼갖고 2000년도가 돼서 31년 만에 네. 31년 만에 그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하니까 네. 이 양상석 씨의 유족이 의문사위원회에 진정 1호로 접수를 해요. 그만큼. 예, 유족은 이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네. 이거는 실제로 경찰이 당시에 얘기했던 건 사실과 다르다. 네, 네. 중앙당에서 공천을 교체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없었고 심한 갈등도 없었다. 네.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죽을 리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 양상석 씨가 이제 누구보다도 열심히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고 네. 이런 그 양상석에 대해서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과 보안사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네. 계속 감시도 했는데 그런 감시를 뚫고 어디론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도 몰랐다? 아하.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주의하면서 쳐다보고 관리하던 사람인데 호련히 사라졌는데 그걸 놓쳤다? 그게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었던 게 뭐냐면 바로 그 배를 3번 그었다고 하는 면도날 자국인데 네. 사실은 저희들도 그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 부분을 주목했어요. 면도날로 사람의 배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긋는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칼로 배를 긋는 순간 피와 지방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의 배에서. 네네. 그런데 한 번을 긋는 건 가능한데 연달아 그거를 3번을 얇은 면도날을 손으로 들고 네. 3번을 긋는다. 근데 양상석 씨의 손에는 상처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얇은 면도날에 물이나 피나 지방이 껴서 하면 미끄러져서 이게 다음 2번, 3번은 그을 수가 없는데 예. 3번을 그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양상석 씨의 이 배를 긋는 게 가능한가 여부 때문에 실제로 의문사위원회 때 저희가 이걸 직접 그어봤어요. 예. 사람을 대상으로는 아니고. 사람을 대상으로 사실은 해보려고 했는데 예. 국가수에 의뢰해서 근데 네. 그건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했던 게 개를 이제 저희가 사서 네. 사망케 한 다음에 예. 한번 이걸 그어본 거예요. 배를 어떻게 예. 이렇게 면도날로 그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실패했어요. 똑같은 결론은 뭐였냐면요. 네. 사람의 배와 개의 배는 다르다라는 것만 확인했어요. 네. 사람의 배는 이른바 이제 이렇게인데 개도 이렇게 보면 보들보들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어보니까 안에 막이 아주 강한 질긴 가죽 같은 막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안 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여하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양상석 씨의 가족들은 이 사건의 진실이 뭐냐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현장에서 발견된 칼이 없었고 또 자해했다고 하는 암벽 아래 추락했는데 복부 위에는 사체 손상이 굉장히 적었다는 점. 네. 뭐 이런 것. 특히나 이제 연구 보존 문서였던 사건 검시부라고 있는데요. 사람이 네네. 사망하면 그 사망한 원인에 대해서 세세히 적어놓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저희가 조사를 하던 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의문으로 남았던 거고요. 또 한 가지 사건이 바로 그 한 달 후에 발생한 71년도 5월에 발생한 김창수 사건입니다. 이것도 의문사 사건인가요? 예, 의문사 사건이고 이거는 이제 규명이 됐어요. 아하. 뭐가 됐냐면 이제 양상석 씨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네. 이때 또 한 명의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데 그가 바로 목포시 대성동
투표국 선거관리 부위원장으로 있었던 김창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김창수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1971년도 5월에 이분이 이제 사망한 그 시점에 대선과 총선이 연달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전국이 요동치던 시절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40대인 김대중 후보가 맞붙어서 90만 표로 진 상황에서 네. 곧 이어지는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정희 정권은 김대중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씨의 지역구였던 목포에서 네. 이 신민당을 누르기 위해 박정희는 당시에 5.16 쿠데타 동지였던 박기천이라는 사람을 공화당 후보로 이제 공천을 합니다. 전략 공천한 거군요. 우리 예, 식으로 따지면. 공천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이 늘 즐겨 쓰는 금권 관권 선거를 그야말로 뭐 전폭적으로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과 중앙정보부 폭력 조직까지 동원해 갖고 네. 전폭적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졌어요. 공화당이. 그렇죠. 예. 네. 5월 25일 날 실시된 총선에서 졌는데 그게 왜 그랬냐? 사실은 이제 선거가 공화당이 유리하게 진행되던 상황에 네. 투표일 이틀을 앞둔 5월 23일 날 지원 유세를 다니던 김대중 씨가 덤프 트럭에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죠. 예. 그래서 이걸로 인해 이제 부상을 입고 다리를 이제 다치죠.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제 다리를 다 쩔뚝이는 것이 바로 그때 그 사고 때문에 일어난 건데.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목포의 표심이 급격히 신민당으로 이제 기울면서 예. 당시 공화당 후보가 5,000표 차이로 져요. 예. 그런데 여기서 또 그만둘 박정희와 공화당이 아니었죠. 졌는데 오히려 야당인 신민당 보고 부정투표했다고 덮어 씌우면서 선거 무효 소송을 냅니다. 잠깐. 집권 여당이 각종 공권력을 동원해갖고 그 선거를 치렀는데 그 다음에 니네들이 그랬지라고. 예, 그 당시에 오히려 야당인 신민당이 부정투표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목포시 대성동에 당시에 사무착오로 투표용지 100매가 결번이 생긴 거를 확인한 거예요. 네. 이걸 확인한 사람이 바로 김창수. 아. 이 사건 사망자인 김창수 씨가 이걸 발견을 해서 이걸 신고를 해요. 네네. 100매가 결번이 생겼다. 네. 그런데 이것을 신고받은 당시 공화당이 이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냐. 신민당 참관인들이 투표용지를 훔쳐서 여기다 표를 찍어서 부정선거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선거 무효 소송을 냈는데 그러니까 모든 이제 경찰과 사람들이 이걸 처음 신고했던 김창수 씨를 데리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해이와 협박을 합니다. 김창수에게 이제 이 진술을 해라. 네. 이게 부정선거였다고 네가 증언해라. 그러니까 신민당 참관인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투표용지를 절취했다라고 하는 허위 자백을 김창수 씨가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이 김창수 씨의 자백을 근거로 해서 신민당 참관인 2명을 구속시키고 그리고 막 이렇게 사건을 확대하니까 당연히 신민당도 가만히 있지 않죠. 네. 이게 다 거짓말이다. 김창수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당사자인 참관인들하고 대질 조사를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냐. 이 김창수 씨를 목포에서 서울로 데리고 와요. 네. 문제는 그렇게 데리고 오던 바로 그 열차에서 발생했어요. 김창수 씨를 데리고 올라오던 중에 9시 기차를 타고 올라오던 중에 1시 20분, 새벽 1시 20분경에 김창수 씨가 사라졌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전북 김제 근처에서 그 상의가 벗겨지고 네. 윗도리가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김창수 씨가 발견됐고요. 철로 근처. 예.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이제 사망을 해요. 네. 이렇게 사망하니까 당시에 이제 이게 큰 사건이잖아요. 부정선거의 증인이라고 했던 김창수가 죽었고 네. 그렇게 죽은 사람이 옷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는데 그때 당시에 야당과 가족들은 공화당이 네. 결국은 부정선거를 조작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김창수를 죽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당시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무려 4번이나 사건 발표를 번복하고 갈팡질팡 하는데 당시 김창수 씨하고 같이 동승했던 사람이 경찰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창수 씨가 자살했다라고 발표했다가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좀 앞뒤가 좀 안 맞으니까 다시 실족해서 사망했다. 네. 그런데도 의혹이 제기되니까 다시 목포 경찰서하고 당시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 씨가 술에 취해서 열차에서 떨어져서 숨진 거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술을 안 먹었다고 하는 것이 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다시 네 번째 김 씨가 오랜 그 경찰의 신문을 봤던 끝에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다가 돌연 탈출을 시도했고 그래서 열차에서 추락사했다. 이렇게 해서 추정 발표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도 이 김창수 씨 가족들이 억울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죠. 네. 그래서 의문사위원회에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정을 냈고 진정을 한 결과 당시 의문사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김창수 사건이 정치쟁점으로 부각되는 걸 막기 위해서 추락 지점에 대한 현장 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했고 이로 인해서 공작 수사에 착수했다가 참고인이 죽음에 이르자 사건을 덮은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걸 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억울한 죽음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죠. 그렇군요. 이런 예. 그 죽음이나 과정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이제 역사에서 투표와 관련해 갖고 이제 대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문사 사건 중에 이제 일부고요. 자,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제 투표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했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선거를 흔히 민주주의 축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성의 투표 참정권 확보하기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남성 역시 집이나 직장이 든든한 사람 아니면 투표조차 할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런 이유로 투표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투표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이자 위대한 권리입니다. 청와대 앞까지 가기 위해 주말이면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경찰에 의해 연행되면서 또 싸우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에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습니다. 투표 역시 그런 용기 있는 행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표를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박근혜에게 물러나라고 외쳐도 박근혜는 물러나지 않지만 투표를 하면 정말 물러납니다. 우리가 거부하는 세력을 단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투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도 전두환도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한 적이 있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았던 유신시대와 그 유신 헌법의 내용이 바로 이 민주주의 투표의 말살시대였습니다. 이 투표권 얻기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87년도 6월항쟁 당시에 박종철 열사와 연세대학교 이한열 열사가 체류탄에 숨졌는데 바로 이들이 그렇게 싸운 이유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자, 내일은 6.4 지방선거입니다. 지금 당신이 행사할 위대한 투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두려워하는 건 세월호 속에 죽어가던 300명의 생명이 아니었어요. 저들의 무능에 분노한 우리가 투표할까봐 그걸 두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양비론이 판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분노하지 않으면 저들은 무엇이 두려울까요? 단 한 명도 구하지 않은 저들에게 우리 역시 단 한 표도 주지 않는 정의가 실천된다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 완성될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투표할 권리를 위해 싸운 또 다른 누군가의 희생, 투표는 당신의 위대한 권리입니다. 행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기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쌓아왔던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평민의 그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싸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시작도 귀족과 왕족이 갖고 있는 그런 정책 결정권을 평민에게 나눠달라라고 했었던 부르주아의 그런 투쟁, 시민 계급들의 그런 투쟁으로 야기된 것일 거고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러저런 것들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고서 자연스럽게 그걸 얻게 되었습니다만 미국인가요? 영국에서인가? 여성의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 경마 경기장에서 달리는 말 앞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죽죠. 네. 그런 과격한, 그러나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 죽을 거 알면서 그렇게 자기 몸을 바치면서 참정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라는 것이, 선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이야기
오늘 구반장님이 또 마무리 해주셨어요. 회원관리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테테스트님, 그리고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이순열님 두 분 이비주합원으로 가입해 주셨고요.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서 땡큐베리 감사님께서, 또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서 타요님, 강원 철원군 동송읍에서 매니아님, 이 세 분께서 출자금까지 완납하신 그런 조합원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6.4 지방선거, 오늘은 4월 16일 이후로 49일, 불교식으로 따지면 49제 그 날입니다. 6.4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그런 인물과 당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표를 하고서, 그리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세종문화회관 앞에, 그리고 광화문 쪽에서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캠페인에 동참을 하고요. 내일 방송은 이 시간에 하지 않고요. 많이 들으셨죠? 내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딴지 라디오와 합작으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TV가 시작되었었던 벙커원의 그 그리운 스튜디오에서 저는 4시부터 물뚝심송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본도 나올 거고요. 다채로운 코너, 또 재밌게 늘 소통하면서 방송을 즐기겠습니다. 그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뭘로 할까요? 보자. 좋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 이게 좀 짧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썰을 더 풀어줘야 돼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 임대영 PD님, 임 PD님은 자신이 투표한 그런 분을 많이 뽑아봤습니까? 한 번 뽑아봤습니다. 한 번요? 네. 그게 누구였던가요? 노무현 대통령. 아이고, 네. 저도 사실 강남에서 20년 살면서 구청장 한 번 못 뽑아봤고요. 그리고 구의원은 한 번 뽑았습니다. 그 외에는 대통령을 2번 뽑았구나, 저는.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적중률은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았죠. 그렇지만 그마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만, 싫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찍을 거 없고, 현실 정치는 구려. 그래서 난 투표 안 해. 라고 하는 것이 시크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역사에 무지하다. 여태까지 인류가 쌓아왔던 그런 민주 정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랑 똑같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회 첫발을 내딛는 만 19세 이상의 그런 주위의 젊은이들에게 이런 점을 꼭 주지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이전부터 민주주의의 기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죠.